몇 해 전 나는 겨울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마을로 이제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 마을은 겨울철이면 눈으로 덮여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어렸을 때 자주 자던 다락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다락방은 좁고 낡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겨울에 설경이 무척 아름다웠다. 그런데 잠이 들려고 몸을 돌릴 때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발소리 같았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가족 중 한 분이 화장실에 가시나 보다 싶었는데 발걸음 소리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반복했다. 묘한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결국 나는 너무 불안해서 할머니를 깨워야 했다. 할머니, 밖에서 누가 오고 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이고, 벌써 그런 계절이 왔구나. 신경 쓰지 말고 자거라. 괜찮을 거야.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도리어 불안감은 커졌지만 일단은 더 묻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뒤척이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아침을 맞았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넘기셨다. 다만 사촌 형이 내게 몰래 다가와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다. 형도 다락방에서 그런 소리 들었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사라졌었대.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았는데도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을에서는 그 여자가 여전히 이곳을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가 날 때마다 다락방 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발소리가 멈추는 것도 아니었다. 그때 문득 창밖을 보게 되었다.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로 흘러내린 물방울이 마치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같았다. 그리고 순간 창밖에서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 눈이 쌓여있는 마당 위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몇 발자국 걸음을 옮기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 시각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나섰다. 설경 속으로 발길을 옮기자 그녀의 발자국이 없는 것에 놀랐다. 내가 본 게 환상인가 싶었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숲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무언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요히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말했다.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눈 속에 녹아들 듯 사라졌다. 마치 환영처럼 그날 밤 이후로는 이상한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나도 다락방에서 푹 잘 수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 같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 장소 근처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를 구원한 것일까? 나는 여전히 종종 생각하곤 한다. 그 밤의 신비로운 경험과 하얀 눈 속에 남겨진 발자국 없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늦은 퇴근길에 올랐다.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마지막 지하철에 가까스로 올라탔고 차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승객 몇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각자의 목적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앉은 자리 위로 희미한 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둠의 깊이가 한층 깊었다. 지하철은 무심히 달려갔고 나는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순간 깜빡 졸았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몇 정거장 지나쳐버린 후였다. 놀란 마음에 급히 일어나 내릴 준비를 했다. 그러나 창문 밖 풍경은 조금 이상했다. 분명히 서울 지하철을 탄 것인데 보이는 건 낡고 오래된 역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다음 역에서 일단 내리기로 했다. 역에 발을 디디자마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플랫폼은 늘씬연스러웠고 주위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영명조차 보이지 않는 희미한 표지판이 만지작거리는 사이 나는 자신도 모르게 전율을 느꼈다. 곧장 출구를 찾아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출구는 보이지 않고 길은 점점 미로처럼 얽혀갔다. 발걸음을 재촉할수록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공기에 무겁고 눅눅한 냄새는 불안감을 더했다. 몇 번을 돌고 돌아 무작정 따라간 길 끝에서야 나는 좁고 낡은 계단을 발견했다. 그곳은 옛날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황금빛이 바랜 구식 전구가 걸려있는 출구 계단이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나는 무언가가 숨죽여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계단을 올라 출구를 나서자 복잡한 도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옛날 풍경 사진에서나 볼 법한 타임슬립이라도 한 듯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다. 검은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고요함 속에 바람소리가 들렸다. 어리둥절한 채로 떨리는 마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데 저 멀리 한 할머니가 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녀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다 라는 한마디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는 손짓으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고 홀린 듯 그녀의 안내에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작은 고갯길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내가 알고 있는 친숙한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다시 뒤돌아 인사드리려 했으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개 꿈일 거라 생각했지만 문득 마음 한쪽에서 그것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역 전설이라 칭하며 지친 이들이 간혹 그곳을 오가며 이상한 만남을 경험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통금시간 전 항상 집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어딘가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 할머니의 미소가 여전히 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종 밤늦게 귀가할 때면 그 고요한 역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항상 활기차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였다. 어느 여름 민수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가기로 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저마다 용기를 겨루듯 폐가로 향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잡초들을 헤치고 그들은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나무들이 그림자를 들이운 가운데 서 있는 집은 흡사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문은 녹슨 경첩에 의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놀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각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고 곳곳에는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거실 중앙에 놓인 낡은 피아노였다. 피아노 건반은 일부가 부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오래된 집의 기묘한 정적 속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친구들은 민수를 부추겨 피아노를 쳐보라고 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을 느끼고 조심스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건반을 살짝 눌러보았는데 예상외로 피아노는 작은 울림을 냈다. 그 순간 갑자기 거실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무언가가 방 안을 스치듯 지나갔다. 아이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긴장했지만 그곳을 떠나기보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층계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아이들은 신중히 발걸음을 옮겼다. 2층에 올라가자 복도 끝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얼굴이 지워진 초상화도 있었다. 그때였다. 어떤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중요한 것은 민수가 피아노를 놓고 올라오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궁금증을 느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피아노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피아노가 없었지만 불가사의하게도 방 한복판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아이들은 당황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긴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듯 보였으나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 순간 의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듯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민수는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녀석의 시선이 의자 쪽으로 강하게 이끌렸다. 다른 친구들도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의자가 멈추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서로의 눈을 보며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두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 다행히 문이 열렸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밖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벌써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서야 아이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미리 알 수 없었던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이후로 그 누구도 그 폐가에 다시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곳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무서운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고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갔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등 뒤에 피아노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말이다.